어느 겨울밤 잘못 걸린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들려온 여보세요 한마디. 그 짧은 인사가 잃어버린 가족의 목소리를 다시 불러냈죠. 그리고 20일간 이어진 통화 끝에 세상은 또 한 번 조용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겨울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찬바람이 창문 틈을 스며들며 오래된 보일러는 덜컥거리며 신음을 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박정숙 씨는 그날도 하루 종일 어르신들을 돌보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좁은 빌라 복도 끝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코트를 벗기도 전에 주머니 속 손이 얼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남겨둔 국이 식어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는 11시를 가리키며 조용히 초침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다 갔네. 이 작은 혼잣말이 방 안을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늘 비슷했습니다. 낮에는 병실의 환자들과 함께, 밤에는 텅 빈 집과 함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둘째 아들은 어린 나이에 입양되어 소식이 끊겼고 큰아들은 지방 공장에 일하러 간 뒤로 자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매일 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오늘도 잘 지내니?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답하지 않는 공기 속에서 오래된 그리움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떨리며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벨소리를 쉽게 끊을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스스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번호를 잘못 눌렀네요. 그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은 잘못 걸린 전화도 드문데 반갑네요. 그 말이 끝나자 남자의 웃음이 전화기 너머로 번졌습니다. 번호 하나 차이로 이런 인연도 있네요. 통화는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를 내린 뒤에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 씨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에 들을 수 있었던 듯 했습니다. 20년 전 아이의 손을 잡고 보호시설 앞을 걸어가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남편의 손, 울던 아들의 얼굴, 이게 아이를 위한 길이야라며 스스로를 달래던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목소리 정말 닮았네, 도윤이랑. 이름을 불러보는 순간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불을 덮으며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마지막 통화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장을 눌렀습니다. 이름란에는 조용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 그녀는 혼잣말처럼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따뜻했네, 그 목소리.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방 안의 공기에는 이상하게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건 그 아이가 보내준 신호일까? 보일러 소리가 멈추고 창밖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깜빡일 때까지 그녀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의 정적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곁에서 작게 속삭이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곧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이 지나고 그날의 전화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박정숙 씨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여전히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고 그 화면 속에는 잘못 걸린 전화라는 이름이 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울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지우기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참 그 목소리가 생각나네. 그날 이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숙 씨는 매일 밤마다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휴대전화 불빛이 희미하게 번질 때면 그녀는 마치 누군가와 다시 연결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조용하던 방 안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숙 씨는 놀라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름 잘못 걸린 전화. 여보세요? 혹시 지난번에 통화했던 분 맞으시죠?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번호를 잘못 누르셨잖아요. 그게 자꾸 생각나서요. 그날 제 어머니께 전화하려다가 실수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정숙 씨는 짧게 웃었습니다. 익숙하단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냥 괜히 끊기 싫더라고요. 목소리만 듣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녀는 말없이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바깥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물방울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도 그랬어요. 그날 전화 끊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몇 분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 이름도 사는 곳도 얼굴도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주 오래전에 둘째 아들 도윤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보여줬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기 성함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숙이에요. 그쪽은요? 이도윤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순간적으로 조여왔습니다. 도윤이라고요? 네,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참 반가운 이름이라서요.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도윤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통화는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서로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느꼈습니다. 그 대화가 단순한 잘못 걸린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정숙 씨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장난치는 걸까? 아니면 다시 만나게 하려는 걸까?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도윤이 웃으며 달려와 안기던 그날의 꿈이었습니다. 엄마, 나 전화했어. 이번엔 번호 안 틀렸지?
그녀는 꿈속에서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잘 걸렸어. 아주 잘했어.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낮엔 일터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밤이면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이름은 여전히 잘못 걸린 전화. 그런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 이름은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다른 뜻으로 읽혔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잘됨처럼, 우연이 아니라 길잡이처럼요. 그날 밤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어르신. 오늘은 하늘이 맑다네요. 그는 멀리 시애틀의 하늘을 전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여긴 해가 졌어요. 국이 끓을 때 나는 김 냄새가 창문에 매달려 있네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 냄새가 그립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움도 밥처럼 끓여야 덜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시간대에 다른 밤을 건넜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있었던 작은 기쁨과 서운함을, 그는 회사에서 겪은 눈치와 낯설음을 나누었습니다. 통화가 길어질수록 제 말투는 느려지고 그의 호흡은 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들어주는 일은 손을 잡아주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국에 가면 미역국을 끓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끓일 힘이 있으면요. 아니면 레시피라도 전해드릴게요. 그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제 가슴도 가벼워졌습니다. 통화가 잦아질수록 저는 오래 접어둔 앨범을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헝겊으로 감싼 얇은 사진첩. 테이프가 들뜬 모서리를 펴고 넘기자 어린 도윤의 사진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짧은 머리, 둥근 눈, 사진 속 아이가 손바닥만 한 전화기를 들고 있는 장면. 엄마, 나 전화했어. 봉긋한 입술이 금방이라도 소리를 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낡은 구김이 손끝에 체온을 먹고 풀리는 동안 벨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정숙 어르신, 오늘은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저는 사진첩을 덮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제 목소리가 조금 늦었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 이름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마음이 이상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찾은 기분이랄까요. 저는 말끝을 조심히 고르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름이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나 봐요. 그날 이후 그는 제 연락처 이름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엄마. 저는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그럼 책임져야 해요. 엄마는 밥을 챙겨야 하거든요. 그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럼 전 잘 먹겠습니다. 웃음이 멈춘 뒤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다시 천천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저는 환자분에게 불린 애칭 하나에도 웃었고 그는 동료의 작은 칭찬 하나에도 오래 힘을 얻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제 호흡은 잔잔해졌고 창밖의 바람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잠들기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끊긴 자리에 흰 여백이 생겼고 그 여백은 낯설미 아닌 쉼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와 자리를 나누며 작아진다는 것을요. 그날 통화를 마치고 불을 끄려다 저는 다시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이름을 고쳐 썼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에서 길 잃은 전화로,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마지막으로 길을 찾은 전화로.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가슴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다음엔 내가 먼저 걸어야겠지요. 그리고 오래된 담요를 끌어올려 어깨를 감싸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귓가에는 아직 그의 인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도 전화 드릴게요. 잘 주무세요. 그 밤 저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오늘의 통화에서 마음에 남은 말을 적었습니다. 그리움도 끓이면 덜어진다. 글씨 끝을 뭉개며 웃었습니다. 먼 도시의 하늘과 이 방의 어둠이 얇은 선으로 이어져 있음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벨소리가 없는 정적을 손으로 만지듯 더듬었습니다. 그 고요가 이상하게 포근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봄꽃이 피고 지고 여름에 비가 내리고 어느새 다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제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졌고 그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 어딘가가 살아났습니다. 도윤 씨는 이제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오늘은 어땠어요? 하고 물으면 저는 그날의 작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이 미역국을 다 비웠어요. 오랜만에 사람다운 밥을 먹은 기분이었대요. 그는 늘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좋네요. 어르신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있어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불린다는 것, 그것은 오래 잊고 지낸 감정이었습니다. 가끔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쪽은 외롭지 않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외롭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르신 목소리를 들으면 조용해져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의 마음과 제 외로움이 서로 닿고 있다는 것이 믿기 힘들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입양아예요.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없지만 늘 한국 어딘가에 남겨진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제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나이, 그의 말투. 모든 것이 제 기억 속 그 아이와 겹쳐졌습니다. 그럼 혹시 부모님을 찾고 계세요? 네. 기록이 많이 지워져서 쉽진 않아요.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생년월일이 언제예요? 1988년 4월 24일이에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도윤도 그날 태어났었지. 목소리가 떨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간신히 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봄이 와서 그래요. 그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봄이 올 때마다 전화드려야겠네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손끝이 얼얼해질 때까지 사진첩을 뒤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매가 그의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다른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통화 중 그의 숨소리 하나, 웃음 하나가 모두 기억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쩐지 이상해요. 통화를 마치면 늘 그리워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움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어르신을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어요. 이상하죠? 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상하긴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엄마 잘 자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슴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잘 자라.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눈발이 날렸습니다. 그 하얀 빛이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며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린 인연이 다시 길을 찾고 있어요. 겨울이 문턱을 넘기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바람은 유리창을 얇게 긁어내렸고 하늘은 종이장처럼 흐릿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숨이 더 가빴습니다. 짧은 계단 몇 칸을 오르는 일도 휘청일 만큼 버거웠고 말끝마다 기침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래도 그날도 어르신의 손을 잡아드리고 저녁죽을 데워드리고 창문을 반쯤 닫아 찬바람을 막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버스 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볼이 많이 꺼졌고 입술에 빛이 희미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다음 날 호흡이 갑자기 깊게 끊겼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벽을 더듬어 앉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하나의 이름을 눌렀다가 곧 손을 떼었습니다. 병원부터 가자. 응급실의 불빛은 늘 그렇듯 차가웠습니다.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져 있었고 흉부 사진엔 잘 알 수 없는 하얀 그늘이 넓게 번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섬유화가 꽤 진행됐습니다. 산소를 쓰셔야 할 수도 있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잠깐만 쉬면 나아지겠지요. 의사는 제 눈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차이가 커질 겁니다. 누군가 소식을 드릴 분이 있나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순간 텅 비었습니다. 소식을 드릴 사람이라는 말이 오래 잊고 지낸 빈자리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방 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전화벨 소리가 없는 정적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그 이름을 찾아 눌렀습니다. 도윤 씨. 잠깐의 신호음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목소리만으로 인사하고 싶네요. 그 말 속에 제가 숨기려던 모든 것이 담겼는지 그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셨죠? 저는 웃었습니다. 네, 잠깐. 의사 선생님이 쉬라 하시네요. 그런데 신기하죠. 쉬라는 말이 더 분주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오래 통화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조심조심 단어를 골랐고 그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귀 기울였습니다. 도윤 씨, 세상은 참 넓지요. 그런데 그 넓은 세상에서도 마음은 가까이에 닿을 수 있다는 걸 당신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은 제게도 같은 사람이에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집을 찾는 기분이거든요. 그 말에 제 눈자 위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밥 대신 말로 미역국을 끓여드릴게요. 국물은 깊게, 불은 약하게.
그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끓여주시면 멀리서도 냄새가 나요. 통화를 마치려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꺼내 놓았습니다. 혹시 한국에 잠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부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탁의 모양을 한 바람이 제 말 사이로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이번 주말 항공편을 확인할게요. 저는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무리하지 마세요. 저 그냥 혹시나 해서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번엔 제가 번호를 정확히 누를 차례예요. 길을 잃지 않게요. 전화를 끊고 나자 제 방은 갑자기 환해진 듯 했습니다. 같은 노란 전등인데도 빛의 결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 오늘의 말을 적었습니다. 국물은 깊게, 불은 약하게, 마음은 가까이에.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 점은 약속의 표시처럼 보였습니다. 손을 떼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메모지를 접어 화분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산소를 달고 누워 창밖을 보며 저는 오래전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첫 월급으로 산 작은 선풍기, 장마를 버티던 조그만 의자, 아이의 웃음이 남아있던 벽지의 얼룩.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오늘의 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윤아, 이번엔 길을 잃지 말고 오너라. 그리고 한 박자 늦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금 아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누군가 오는 길의 기척이 아픈 밤의 무게를 나누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으로 저는 휴대전화 시계를 한국과 시애틀 시간 모드로 맞추었습니다. 서로 다른 숫자가 나란히 빛났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도시가 한 화면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베개처럼 받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숨이 가쁠지 모르지만 내일은 또 내일의 숨으로 살아보자고 마음속에서 작은 약속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목소리는 닿습니다. 비행기 표를 결제한 것은 새벽 3시였습니다. 시애틀의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출국 전날 그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이번엔 번호를 틀리지 않겠다.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글을 울렸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새벽빛이 활주로에 번졌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거칠게 올라오고 여행객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늦지 않게만 해주세요. 창문 너머로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도윤 씨는 모니터에 표시된 목적지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읽었습니다. 인촌. 그 단어가 세상 어떤 문장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았을 때 그는 무릎 위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닿았구나. 입국장으로 나와 휴대전화를 켜자 여전히 대기 중인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어르신 곧 뵙겠습니다. 보낸 사람은 바로 어젯밤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숙 씨에게서 온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고 거리는 겨울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기사님, 서울대병원 본관이요.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가에 이슬이 맺혔고 도윤 씨는 시선을 돌려 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사이로 자신이 찾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수십 번 반복된 상상을 떠올렸습니다. 문을 열면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겠지. 그렇게 말하면 나도 대답할 거야. 엄마라고. 그러나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돌아온 답은 냉정했습니다. 박정숙 환자분요. 어제 새벽에 요양원으로 이송되셨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요양원이요? 어디로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다 메모를 건넸습니다. 은하요양원 강북구 미아동. 그 한 줄의 주소가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택시가 요양원 앞에 멈췄을 때는 오후 3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겨울 햇살이 얇게 깔려 있었고 담벼락엔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정숙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안내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세요? 그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직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슬프게 흔들렸습니다. 어르신께서 어젯밤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지만 그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언제요? 새벽 2시 15분이요. 편히 가셨어요.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남기신 게 있어요. 방에 가보시겠어요? 도윤 씨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늦은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공기 속에 약한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는 정갈하게 접힌 담요와 그 위에 올려진 작은 물건 하나. 휴대전화 한 대와 편지 봉투. 그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저장된 메모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도윤에게. 그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창문 밖으로 노을빛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시계가 천천히 초침을 옮길 때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윤 씨는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잡음이 한 번 섞이고 이어서 들려온 것은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윤 씨, 이건 아마 제 마지막 전화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어마다 살아있었습니다. 오늘은 공기가 참 차가워요.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해요. 당신이 제게 매일 잘 지내요? 하고 물어봐 줘서 그런가 봐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폐가 조금 지쳤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목소리로 당신의 하루에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외로울 때 필요한 건 꼭 곁에 손이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멀리서 들려오는 괜찮아요 한마디면 돼요.
당신은 제게 그 한마디가 되어주셨답니다. 그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무릎 위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휴대전화 속에서 여전히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아니 도윤아. 그래요. 이제 그냥 이렇게 부를게요. 도윤아, 엄마는 이제야 내 이름을 맘껏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하단다. 그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눌러왔던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불러서 미안해. 그래도 기억해줘. 우연처럼 걸려온 그 전화가 엄마에게는 기적이었단다. 그날 내가 잘못 걸었어요 하고 말했을 때 엄마는 사실 웃고 있었어. 이제야 길을 찾았구나 싶었거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리가 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도윤아, 기억하니? 국물은 깊게, 불은 약하게. 엄마가 그 말로 내 마음을 끓였단다. 너무 세게 끓이면 탁해지고 너무 약하면 식어버리니까. 작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래. 뜨겁게만 굴지 말고 천천히 데워야 진심이 되더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들린 마지막 문장. 다음 생에도 전화할게. 이번엔 번호를 틀리지 않을 거야. 그때도 내가 먼저 여보세요 해주렴. 엄마는 그 한마디면 돼. 소리가 끊기자 병실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도윤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 한 단어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쉼없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 떠오른 건 통화창의 초록불과 오래된 그날의 첫 신호음이었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 한 통이 만들어낸 길, 그 길 끝에서 그는 마침내 어머니의 품에 닿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서서히 기울었습니다. 햇살이 침대 시트를 따라 흘러내렸고 그는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마치 아직 그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목소리 잘 들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이번엔 제가 먼저 걸게요. 그는 전화를 귀에 댄 채 마치 대답을 기다리듯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세한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 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불을 끄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세요. 그날 이후 도윤 씨의 휴대전화에는 새로운 알람이 생겼습니다. 한국 시간 새벽 2시 15분. 그는 알람이 울릴 때마다 조용히 창을 열고 어둠 속으로 숨을 내보냈습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고 멀리서만 드문드문 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만 듣는 인사를 마음속으로 건넸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요. 오늘은 여기 비가 와요. 비 냄새가 조금 짭짤하네요. 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더디었습니다. 회사의 메일함은 쌓여 있었고 회의는 밀려 있었으며 유난히 밝은 모니터 불빛이 눈을 시렸습니다. 그러나 점심이 지나면 그는 의자에서 살짝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흐르는 방향, 가느다란 빗줄기의 각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안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한 줄씩 적었습니다. 국물은 깊게, 불은 약하게. 번호를 틀리지 않는다. 기다림도 사랑이다.
주말이면 그는 부엌에 섰습니다. 시장에 가서 미역을 사고 파를 다듬고 소고기를 얇게 썰었습니다. 국물이 팔팔 끓어오르려 하면 그는 불을 줄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와 냄비에 숨이 맞춰질 때 부엌은 작은 성당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국자를 들어 한술 떠보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오늘의 온도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식탁 중앙에는 흰 접시를 놓고 삶은 달걀 2개를 나란히 올렸습니다. 사이에 작은 초 하나. 불꽃이 흔들리면 그는 손바람으로 천천히 감싸 심지를 살렸습니다. 가끔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 의식 계속할 거야?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누군가를 잊지 않기 위한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거든. 그 말에는 조용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회사 복지 게시판에서 자원봉사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야간 고독사 예방 전화 주 1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첫 통화를 앞두고 헤드셋을 고쳤으며 손바닥에 땀이 고이는 걸 느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쉰 목소리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는 숨을 고르고 아주 익숙한 첫 문장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부 묻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괜찮으세요?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날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이 한 문장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불씨가 된다는 것을. 한국에 다녀온 뒤 그는 책상 서랍에 작은 봉투를 넣어두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도윤에게라고 적힌 라벨과 다시 녹음한 짧은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요. 저는 오늘도 번호를 정확히 누르고 있어요. 혹시 다음 생에 먼저 전화가 오면 그때는 제가 제일 먼저 여보세요 할게요. 그는 그 파일을 가끔 재생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호흡이 조금 더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봄이 오자 시애틀의 공원에는 벚꽃이 피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번호, 호출음만 흐르는 시간. 그는 통화 중 표시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국물이 특히 잘 됐어요. 파를 조금 늦게 넣으니까 향이 오래 가네요. 저도 조금 배웠나 봐요. 여기 바람이 따뜻합니다. 엄마도 따뜻하시죠? 그의 생활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변해갔습니다. 퇴근길이면 그는 가까운 시장에서 미역을 사고 가끔은 낯선 노인의 장바구니를 들어주었습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숨을 고르는 이에게 물 한 병을 건네고 회사 신입에게는 처음엔 누구나 길을 헷갈려요라고 다정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하루에 잠깐 머무는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비 오는 저녁 그는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병실의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분명히 들렸던 대답. 그래, 내 아들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초를 불었습니다. 연기가 한 줄 가느다랗게 올라가 창문 틈으로 사라졌고 방 안에는 깊고 부드러운 온기가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메모장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는 없었다. 내가 몰랐을 뿐 늘 정확한 번호였다.
문장을 덮고 불을 끄는 순간 멀리서 아주 작은 진동이 손끝을 간지렸습니다. 새벽 2시 15분. 알람이 울렸고 그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잘 자요. 내일도 전화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어둠을 가볍게 지나 어딘가에 닿아오래 머물렀습니다. 그곳이 하늘이든 누군가의 미간 사이든 혹은 또 다른 낯선 방의 침묵 속이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계속된다는 것을.